제가 이렇게 그 세 분이 함께 이렇게 방송하는 그림은 못 본 것 같은데 네. 오해 씨 두 분과 좀 관계가 좀 있으세요? 관계 아예 없죠. 무슨 관계가 있어. 처음 뵙습니다. 그냥 화면에서 보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하네요. 맨날 거기 앉아 있다가 여기 앉으니까 좀 약간 작아지는 그런 제가 좀 느낌. 잘생겨 보여요 혹시? 그건 절대 아니에요. 더 듬직해 보인다. 네. 이 두 분은 되게 많이 봤어요. 화면으로. 그래서 특히 특징들이 정말 나는 오늘 묻어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약간 걱정하고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 평론가님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한번 정치 프로그램은 아니고 오인혜 씨랑 한번 이렇게 섞인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네. 그 민원련에서 네네. TBS 사태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할 때. 대담하고 했을 때 그때 같이 나오셔서 그때 처음 뵙고요. 그 네. 이후로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뭐 다 방송을 볼 시간은 없는데 워낙 요즘 쇼츠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요즘 인물이라서. 힘들었어요. 사실 미치겠어요. 본인이. 4,000개예요 쇼츠가. 근데 인사이트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우리 하은기 씨 같은 정말로 오인혜 씨랑 이렇게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처음 뵀는데 네. 저도 쇼츠로 뵀는데 그 인사이트 부분 동의하는 게 TK, PK 박가리가 안 된 건 호남에서 민주당이 똑바로 못했다라고 이게 딱 하시는데 그런 얘기 사실 민주당 인사들은 잘 못하거든요. 못하는 네. 얘기죠. 네, 네. 되게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은기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말이지만 올리는 글들이 다 주옥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제가 고등학교 은사님도 그 밑에 댓글 달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정도로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진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잠깐 어그로가 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아마 그분들이 다시 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하은기 평론가는 이번에 대구와 경남에서 정말 어려운 선거들을 다 치르고 왔는데 솔직히 뭐 당선은 안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유의미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원래 저는 그 전 2018년 지방선거도 영남에서 했었고 계속 뭐 험지에 출마하시는 분들 돕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대감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고 관여했던 두 개 캠프가 져버리니까 네. 저도 선거 많이 참여했는데 이번에 내상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의미 부여를 한다면은 상대방이었던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조차도 김부겸 후보가 청년 캠페인은 지역에서 정말로 잘했다 이렇게 했고 물론 이제 지표조사 결과들이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2030이 네. 추경호보다는 김부겸이었다 이런 조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재준 의원한테 미안한데 우재준 의원이 제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대구에서 선거하면서 동기들한테 전화 돌려서 투표 동의할 때 했던 얘기가 야 우재준도 속으로는 김부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 거야. 자기 고향 생각하면 정신 좀 차려라. 그러니까 그래 이러면서 네.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정말로 이제 이번 지방선거 놓고선 해석이 좀 분분해요. 왜요? 예를 들면 이게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민주당이 이겼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민주당이 선전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거는 구도상 국민의힘이 이긴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오인혜 씨 감각적으로 그냥 선거 결과 봤을 때 네. 누가 이겼다고 좀 판단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참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그 제가 느껴지는 체감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이런 약간 결과가? 특히 네.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유이동 그러니까 평택을 해서 평택을 네. 유이동 그리고 한동훈이 이제 국회에 들어온 거 그리고 김부겸 의원을 잃게 된 거. 저는 이 네 군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야 그런 결과 충격적이기 때문에 네. 참패로 인식했다라는 건데 우리 평론을 정말로 오래 해오신 김준일 평론가가 봤을 때는 이번 선거 정확하게 누가 승기 잡은 겁니까 이거? 근데 이제 포연이 좀 가라앉고 이제 사물이 윤곽이 좀 뚜렷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들 이제 약간 격분돼 있고 게다가 지지층끼리 싸우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조금 어려운데 그냥 앞으로 이를테면은 정치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 그러니까. 뭐라고 실리겠냐? 네. 그럼 이거는 민주당이 이긴 선거죠. 아 교과서적으로는 네. 아니 그러니까 12대 4가 됐잖아요. 그럼 자 제가 예를 들어 보면 2022년에 그때 12대 5로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 게 그때 경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호남을 가져오고 저기 제주를 가져왔어요. 아 민주당이 예, 네. 민주당이 5개를 가져온 게 근데 그때 지금 전남과 광주가 통합됐잖아요. 그거를 하면은 12대 4예요. 지금처럼 똑같은 완전히 스코어구나. 똑같고 네.
경기도도 5시 반에 뒤집어졌고 국힘이 이기다가 5시 반에 이것도 서울도 이번에 7시 반에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선거를 국민의힘이 2022년에 아쉬워는 하지만 이거를 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워낙에 이번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아쉬워해서 지금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민주당이 이긴 게 맞다. 네. 다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묻는 거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고 여기에 전당대회까지 엮이면서 가는 거지만은 엮여서 더 격렬해지지만은 이거는 민주당이 이기고 앞으로 교과서에도 이렇게 찍고 민주당이 이겼지만은 주요 격전 지역을 내줘서 당에 내분이 시끄럽고 당 대표 사퇴론까지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에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조건이라는 게 어쨌든 내란을 겪었고 심지어 장동혁 지도부고 진짜 그렇죠. 엉망진창인 지도부였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굉장히 국정 지지율이 높았던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진짜 대통령 말씀처럼 이겨야 될 곳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런 결과는 저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승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없는 거예요. 숫자로 봤을 땐 그러니까 오은혜 씨 승리겠지만. 얘기는 조건이나 토양이 너무 좋았는데 그에 네. 비해서는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패라고 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황희 푸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치적 평가랑 계량적 평가가 좀 다른데 계량적 평가는 김준일 평론가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맞죠. 지방선거는 일단은 16개 광역단체장 중에 14개를 이겼으니 민주당이 이긴 거고, 그다음에 재보궐선거는 의석수를 잃었으니 의석수가 줄었으니 진 거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계량했을 때는 민주당이 이긴 건데, 근데 정치적 평가는 별도예요. 뭐냐면 지지층이 봤을 때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으면 이긴 거고, 아 지금 안 좋은 사람들 많죠, 근데 기분이 더러우면 진 네. 건데. 잘 보면 아니 이게 기분 미터긴 한데 그래요. 이겼는데 왜 기분이 나쁜가요? 그러니까 졌다고 생각하니까 네. 기분이 나쁜 거고, 국민의힘은 지금 신났어요. 여론조사 보면 다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긴 거 아닌가? 장동혁 물러날 필요 없어. 이러고 있는 중인 것이고, 민주당 지지층은 개파나 지지 성향과 무관하게 이거 진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진 거 아니냐, 누구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정치적 평가를 했을 때는 이거는 민주당이 성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평론하는 입장이나 언론에 있는 입장이나 이렇게 기분 미터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계량해서 객관적으로 딱 말하는 그 지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 결국은 선거 끝나면 백서도 만드는데 이게 정청래 지도부에 관련된 그 백서를 쓴다고 하면은 좀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까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예상입니다. 어떤 평가가 쓰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예전에 2024년 총선 때 그때 이제 백서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조정훈 뭐 발간 위원장인가 뭐 이분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한동훈 책임론과 윤석열 책임론을 어느 정도로 늘 그렇지. 것인가를 가지고 네. 이제 내전이 벌어졌거든요.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책임 이게 안 들어가도 이제 막 엄청 난리가 난리가 나겠지. 나고. 네. 근데 안 넣을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넣어야 될 부분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은 공소취소 특검과 관련, 그러니까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권한이 있는 이거가 당에서 추진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반응이 이랬고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뭐 그 스타벅스 뭐 그 얘기도 어느 정도는 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냥 제 눈에는 솔직히 좀 바깥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쟁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구나 지금 이게. 아, 전쟁거리가 많다. 앞으로 네. 계속 부딪히겠구나. 하나 둘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오늘 보니까 안경이 좀 파란색이 심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옷도 이게 파란색이고. 네. 이게 보기에 따라서 검정색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구를 대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 드는데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이후에도 이게 성공한 선거가 아니라 규정을 했고 실제로 해외 순방 중에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본인을 탄식하고 질책하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는데 네. 사실 많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 이러했고 국정 운영 지지율이 많이 이제 내려간 여론조사 나오는데 심경이 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전 너무 화가 나고 허무할 것 같아요. 뭔가 이재명 대통령 1년 동안의 성과가 너무 크다는 거는 본인께서 잠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던 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지방선거도 당연히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대통령께서 서포트를 했다고 생각했고 하고 싶은 말은 많았겠지만 꾹 참고 계셨을 거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열이 생겼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산으로 간다고 배가 되게 허무하게 이 지방선거가 정말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되게 진영 논리가 되고 뭐 이러면서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결과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칼을 빼야겠다. 아, 칼을 빼야 된다. 이거는 안 되겠다.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더 아. 열심히, 더 가열차게 하셔야 결국 이제 다른 결심의 그런 징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순간에는 늘 이제 대통령이 많이 꺼내든 카드 중에 하나가 내각을 좀 바꿔본다거나 네. 청와대를 개편해 본다고 할 텐데 좀 어느 정도 개편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근데 지금 노정돼 있는 문제는 내각이 아니니까요. 내각이나 뭐 청와대나 뭐 이를테면 강원식 비서실장 사이드나 혹은 국무총리 사이드가 사실 아니니까요. 결국 당 사이드 쪽에서 더 많은 소음들이 나왔거든요. 요 1년 사이에 제명된 의원만 몇 명입니까, 사실은. 아, 그러네요. 네. 계량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당 대표는 사실 제일 중요한 역량이 안정성입니다. 여당이 이때 안정성이 있어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너무 거칠고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왜냐면은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본인이 성공해온 그 방정식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보는데, 정청래 대표께서 야당 의원 시절에 당대표 뭐 이런 걸 자처하면서 선명한 공격수 역할을 하시면서 지지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이 상임위 운영할 때 뭔가 조화롭게 대화 이런 거보다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 이런 거 취하면서 또 지지세를 불렸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명성, 뭐 상대 진영과의 싸움 이런 걸로 이제 지지를 받고 성공해온 모델이거든요. 근데 여당 대표는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안정성을 기반해서 가려면은 여러 계층과 뭐 세대 간 갈등, 성별 갈등, 계층 갈등 이런 걸 좀 복합 갈등들을 조율하고 합의하고 이런 네.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 내부의 분열도 사실은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율을 시도하려고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 때 평택에서 벌어진 어떤 그런 난장판 이런 거 당의 컨트롤 타워로서 들어가서 조정하려는 시도를 안 했고, 그런 것들이 불안하죠, 사실은. 그 본인이 싸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성공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략도 딱 내란 심판 이걸로 잡은 거 아닙니까? 지역 발전론이 아니라. 다음 2기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게 갈 거냐, 여당인데. 그러니까. 이런 물음표들이 지금 당원들이나 당 지지층들한테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선거를 치르는 그 3위 같은 경우에 당정청인 건데 네. 그 중에서 당 변수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정부에서 인사에 혁신을 준다거나 청와대에서 이제 비서진들을 개편하는 행태가 될 텐데, 일단은 보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명을 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도 내각의 장관들을 좀 몇몇 바꾼다는 얘기도 전해지지 않습니까? 뭐 개각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청와대 쪽이나 이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아, 장관들 예, 평가.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대통령이 원하는 속도감에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빨리 이 성과를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길 바라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질책성 경질은 아니 걸로 이제 보여지겠지만 어쨌든 몇몇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하원기 소장 말을 얹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이번 선거 책임이 그래서 뭐 대통령의 뭐 X에는 일부는 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정부가 정말로 못해가지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부동산이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국힘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서도 한강벨트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가격과 네. 국민의힘 득표율은 그때도 정비를 했어요. 이게 처음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번에 제일 많이 오른데 10개 구 중에 8개가 국힘이 이겼다 뭐 이런 맞습니다. 거 나오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2025년 대선이 그러면은 그게 부동산 선거였냐?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이 산다라고 보는 걸 지형 자체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부동산도 전세 물량이 없어서 영향이 있었지만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이번 선거가 별로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보는 게 맞고 결국은 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만큼 정청래 대표 평소에 많이 까는 사람이 없었어 솔직히. 이게 지금 혹시나 정청래 대표를 얘 친청 아니야 그러면서 아니 오해는 안 안경이 받을 지청이라 지금 그런 오해는 안 받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오해는 안 받겠지. 진짜 많이 깠거든요. 내가 하정우 할 때부터 하정우 떨어진 거 이거 절반은 정청래가 책임져야 된다. 아니 삼고초려해서 데려오기만 뭐해. 방치해놓고 정치 초보를 네거티브를 당에서 주도로 해줘야지. 저쪽에서 계속 네거티브 하는데 하정우가 해봤어야지 네거티브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선거 내내 기간에 했어요. 내가 한동훈 지지자들한테 엄청 욕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래가 다 책임을 지는 건 맞아요. 정치적으로. 네. 근데 이 선거는 이겼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 이게. 다른 말을 좀 잘 짜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또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선거를 패배로 인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과정에서 하지 않아도 될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측면이 있는 건데 우리 하원기 평론가도 솔직히 말해서 뭔가 진영 안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평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일 텐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있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평택을 난리 났잖아요. 부산 북갑 보면은 이미 구도가 다 정해진 상황에서 다다음 주에 뭐 후보 등록 앞두고 갑자기 뭐 하정우 차출. 차출했어요. 네. 근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전재수 당선인께서 부산시장 나간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죠. 왜 후보자나 선수들을 안 구하고 있다가 그렇게 촉박하게 청와대 인사를 막 바지가랑이 잡듯이 그렇게 끌어내렸는가?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지역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단일화 이슈가 있는 거고 경남에도 있었습니다. 평택에는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다 난장판들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각 선거구의 각 선대위들이 알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은 왜 있냐는 얘기죠. 난장판이 벌어졌을 때 당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정청래 대표께서 공천을 하지 말든가 그러면 안 하고 아예 그냥 애당초 그냥 욕을 먹든가 네. 아니면 했으면 확실하게 그냥 하든가 제대로 밀어주든가. 정리를 하든가 네.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단 말이에요. 다 아까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사실상 정청래 대표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고 지금 이 여론조사상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거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그 영향이 있습니다. 서로 지지층끼리 싸울 때는 지지율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네, 네. 왜냐면 여론조사 보면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란이 벌어졌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 봉합하고 조율하고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금 정청래 대표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셔야 돼요, 사실은. 여기 나오셔서 네. 다른 뭐 신인규 변호사 이런 분들이랑 같이 내가 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잘 듣겠다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딴지 게시판에 글 쓰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지금 상황 인식하고 네. 있는 거죠.